자, 이번 수업 고급 위젯 다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일단 고급 위젯을 다루는 방법. 여기서 말하는 고급 위젯이라고 하면 날짜나 시간을 다루는 위젯이라든가 혹은 어, 달력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 완성 텍스트를 지원하는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뷰 컨테이너, 우리가 흔히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위젯이나 뷰를 담는 그릇을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이제 뷰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아닌 다른 형태의 뷰 컨테이너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에 대해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급 위젯과 뷰 컨테이너를 이제 볼 건데요. 자, 고급 위젯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예, 텍스트 뷰에서 기반된 겁니다. 이게 텍스트 뷰. 예. 그래서 텍스트 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 시계나 시계 뷰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게요. 자, XML에서 일단 화면을 설정할 수 있고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보여줄 수 있는 아날로그 클락, 그리고 디지털 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클락이 있습니다. 특이한 속성은 없고요. 예, 보시는 대로 이런 정도가 이런 가로 세로 크기 정도만 있고 이것을 레이아웃에 어디에 배치할까라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그래비티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노미터입니다. 타이머 형식의 위젯이고요. 예, 시간 측정할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크로노미터를 실행시키면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크로노미터를 멈출 수가 있고요. 그때 그동안 흘러간 시간을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XML 상에서 크로노미터 관련된 내용은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포맷. 시간이 흘러간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냥 문자 형태로 보여주겠다는 건데, 정확히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땡땡, 분, 땡땡, 초. 이런 타입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게 이런 퍼센트 S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로 많이 쓰면 되겠죠. 포맷 S.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볼 거는 타임 피커와 데이트 피커 캘린더뷰입니다. 시간과 날짜를 표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모두 프레임 레이아웃에서 기반을 하고 있네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임 피커, 데이트 피커, 캘린더 뷰를 모두 한 화면에 넣었는데요. 일단 타임 피커는요, 예, 보시는 대로, 예, 별거 없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만 있고요. 데이트 피커도 역시 문제는 없는데, 알아두셔야 될 게 데이트 피커를 쓰면은 이렇게 왼쪽에 날짜를 피커 형태로 설정할 수 있는 것과 오른쪽에 달력 형태가 같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아래쪽에 있는 게 이 캘린더 뷰입니다. 캘린더 뷰. 역시 특이할 건 없고 이 show week number라는 속성은요. 보통 펄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true를 쓰게 되면 이 왼쪽에 달력의 왼쪽에 지금 이 각각의 주가 1년 중에 몇 번째 주인지가 나타납니다. 굳이 이런 기능을 쓸 필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보통 false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교재 241페이지에 있는 날짜 시간 예약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런 형태의 화면을 만드는 앱이고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자, 예약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예약에 걸린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크로노미터죠. 그리고 날짜 설정, 시간 설정 이 버튼을 뭘 누르냐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캘린더 뷰냐 타임 피커냐가 설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아래쪽에는 예약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그 예약이 이 버튼을 누른 시간이 이제 여기 딱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뭐 같이 만들어 보기보다는 완성된 예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XML 파일입니다. 이런 화면을 만드는 건데요. 최종 완성된 화면과는 뭔가 좀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일단 가장 큰 리니어 레이아웃은 일단 중요한 건 오리엔테이션이 버티컬 값이어야겠죠. 이제 수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있습니다.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크로노미터와 버튼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크로노미터는 요 맨 위에 있는 예약에 걸린 시간이고요. 그 밑에 버튼은 예약 시작이란 버튼입니다. 이것들을 역시 버티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이한 건 없어요. 아까 배운 크로노미터에서는 아까 배웠던 안드로이드 포맷 이 %s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그래비티는 센터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버튼은 크게 볼 건 없네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라디오 버튼입니다. 라디오 그룹 안에 있는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것도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라디오 버튼 방식입니다. ID 있고요, 사이즈 있고, 텍스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이 라디오 버튼, 시간 설정이란 라디오 버튼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오고 싶어요. 물론 이제 맨 밑에 이 예약 완료 버튼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과 요 시간 설정을 뺀 나머지를 다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썼던 방식이 웨이트 속성이죠. 어, 높이를 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높이를 0dp로 잡고 웨이트 값을 1로 주면은 나머지 영역 뭐가 있으면 그건 빼고 그 나머지 영역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밑에 프레임 레이아웃을 썼어요. 프레임 레이아웃을 쓴 이유는 예, 어, 캘린더 뷰와 타임 피커를 그냥 같은 공간 안에 그냥 겹치게 올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날짜 설정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은 캘린더 뷰만 뜨고 타임 피커는 숨겨야겠죠. 반대로 시간 설정 라디오 버튼을 누르면은 캘린더 뷰는 숨기고 타임 피커를 보이게 하면 됩니다. 네. 그건 이제 자바 코드에서 우리가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프레임 레이아웃 위에 전부 다 캘린더 뷰, 타임 피커를 배치해 놨습니다.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뭐 ID,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요 예약 완료 버튼과 그 오른쪽에 예약 시간 뷰입니다.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또 하나 만들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이 없네요. 오리엔테이션 없다는 것은 이게 속성이 기본적인 디폴트 값인 호리존탈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좀 뭐 노가다일 수 있는 게 텍스트 뷰가 있고 몇 년, 그리고 실제로 년, 그리고 몇 월인지 월 데이터, 그리고 월 또 있죠? 며칠인지 그 시간 데이터 있고 그냥 글자 일 이런 식으로 연, 월, 일 데이터와 글자를 모두 다 텍스트 뷰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그래도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썼고요. 나머지 시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것들을 쭉 가로로 연결을 해서 수평으로 연결해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바 파일 보겠습니다. 자바 파일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XML에 있는 객체들을 연결할 객체 변수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find view by i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죠. 이만큼이 다 연결하는 겁니다. 좀 많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타임 피커와 캘린더 뷰를 처음엔 둘 다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언제 보이게 할 거냐면은 뭐 캘린더 뷰나 뭐 날짜 설정이나 시간 설정 두 개의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를 눌렀을 때 그것만 보이게 할 겁니다.
처음엔 두 개 다 선택이 안 된 상태여야 되니까 둘 다 가려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set visibility 그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안 보이게 해놓습니다. 타임 피커와 캘린더 뷰를요. 그리고 어떤 라디오 버튼을 누르냐에 따라서 타임 피커를 보이게 하거나 캘린더 뷰를 안 보이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BTN 스타트 예약 시작이란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실행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크로노미터를 현재 시간으로 맞추는 거고요. 크로노미터가 시작한 시스템상의 시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 이것을 딱 설정하는 시간이고요. 설정하는 이제 함수고요. 그 시간을 배경으로 크로노미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노미터에서 나오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바꾸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약 완료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크로노미터를 멈춥니다. 네. 그리고 색깔도 바꾸고요. 파란색으로 바꾸죠. 자, 이쪽은 날짜 관련 내용입니다. 자, java.util.calendar의 getInstance는 날짜 관련 객체를 가져오는 날짜 관련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getInstance는 여러분들 자바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어떤 추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getInstance 캘린더의 캘린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 current date겠죠. 요 current date라는 변수로 객체를 가리키게 합니다. 객체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그래서 current data는 뭐라냐면요. 시간을 설정을 합니다. 요걸 통해 current date의 set time in millions는 long time의 데이터 값으로 시간을 설정하는데요. 그 시간을 어디서 가져오냐? 캘린더 뷰의 get date. 캘린더 뷰에 우리가 화면에 캘린더 뷰에서 날짜를 딱 설정하잖아요. 그 값을 가져와서 current data에 넣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연, 월, 일, 시간 등을 모두 다 아니죠. 연, 월, 일을 current date의 get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각자 좀 상수가 다릅니다. 어쨌든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바꿔서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것을 각각의 텍스트 뷰에 값을 넣고 있죠. 네. 시간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시간은 타임 피커에서 그냥 get current hour, get current minute 함수를 통해서 메서드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예. 복잡해 보이지만은 차근차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자동 완성 텍스트 뷰와 멀티 자동 완성 텍스트 뷰입니다. 요것들은요, 크게 특이할 건 없고요. 자동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어로 입력할 때 몇 글자만 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생성돼서 관련 단어를 그것과 비슷한 글자를 시작 글자가 같은 것들을 보여주죠. 저희가 만든 앱의 텍스트 뷰에도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오토 컴플릿 텍스트 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컴플리션 힌트. 자동 완성 텍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상자가 나오잖아요. 그 상자가 나왔을 때 같이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몇 글자를 쓰면은 그것과 비슷한 글자가 목록이 밑에 이렇게 나오면서 그 위에 이제 선택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 글자를 선택하는 속성이 이 completion 힌트고요. 자, completion threshold는 뭐냐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몇 글자를 입력했을 때 자동 완성 기능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커피라고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CO 두 글자를 쳤죠. 2라고 했으니까요. 두 글자를 치면은 그때 자동 완성 기능이 활성화돼서 CO로 시작하는 단어들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놨지만 CO로 시작하는 단어들 커피,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카피 뭐 이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볼 게 이제 멀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인데요. 이것도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자동 완성 텍스트 뷰, 그러니까 자동 완성 창에서 뭔가 자동 완성 할 글자를 선택을 딱 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예.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근데 멀티 자동 완성 텍스트 뷰는요. 항목이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를 선택하고 그 자동 완성 텍스트 박스에서 또 뭔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뭐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얘보다는 위에 있는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를 더 많이 쓰겠죠. 자, 한번 예제, 이거는 좀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제 한번 보고 그리고 실제 구동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를 한번 보면요. 자, 이건 아까 설명드린 그 XML 파일입니다. 보시면은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 멀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컴플리션 스레숄드. 이 속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3으로 넣으면은 세 글자를 해야겠죠. 예. 요거는 그래서 한번 세 글자, 이건 세 글자로 한번 설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요건 두 글자, 요건 세 글자입니다. 자, 자바 파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코드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아까 썼던 거네요. 이건 지우고. 자, 보시면요. 일단 자동 완성을 시키려면은 자동 완성에 나타날 데이터 항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자열이니까요. 문자열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를 만들고요. 연결을 시키고, 자,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어댑터. 우리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어댑터라는 것은 데이터와 그리고 화면, 뷰가 되겠죠. 이 사이에서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의 객체를 어댑터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요. 어댑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얼레이 어댑터, 배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게 해주는 얼레이 어댑터, 얼레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어댑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보시면요, 뭐 어댑터를 만들면서 뭐 이거는 뭐 제네릭스고요.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 R.점 레이어 이게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요 두 번째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설정된 상수 같은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댑터를 만들어서 이 어댑터를 오토라는 요거죠. 텍스트 뷰에 붙입니다. 어댑터를 붙이는 메서드는 set 어댑터입니다. 모든 뷰에는 다 set 어댑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 오토 컴플리트 텍스트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결하고 자,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토큰 여러분들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한 그 구분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토큰입니다. 데이터를 크게 이제 문자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인데요. 그것 중에 우리는 콤마 토커나이저, 즉 콤마라면 요거죠, 요거. 예, 요거. 요걸 기준으로 이제 토큰을 나누는 토큰이라고 하면 어떤 뭐 작은 단위인데요. 그 토큰으로 나누는 기준을 콤마로 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에 토큰을 요걸 방금 설정한 요 토큰으로 잡고요. 그리고 아까 만든 어댑터도 역시 동일하게 설정을 합니다. 네. 이 어댑터에는요, 이미 요 문장을 통해서 어댑터에 아이템, 이 데이터가 이미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뷰에다가 아이템을 붙일 필요가 없이 이 어댑터를 붙이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됐는데요. 일단 자동화성 텍스트부터 해볼게요. CS까지 치면은 두 글자 쳤죠. 아까 스레숄드 값을 2로 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컴플리션 힌트, XML에서 그 생성한 속성 중에 컴플리션 힌트
이 중에서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그 XML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여기 아까 여기 있던 문자열들이고요. 문자배열.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걸로 끝입니다. 물론 이제 텍스트로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자동 완성 기능이 활성화되진 않고요. 예. 자, 이거는 두 글자 쳤는데 안 됩니다. 아까 스레숄더 값을 3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 글자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하고, 예, 콤마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콤마, 토큰 때문입니다. 토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동 완성 텍스트 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보실 건 프로그레스 바, 시크 바, 레이팅 바입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뭐 우리가 흔히 자, 메뉴 잠시만요. 마이크가 좀 이상했네요. 프로그레스 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뭐 우리가 뭐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진행 중이라는 상태만 표시하는 용도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몇 퍼센트 완료가 됐다. 시크바는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상에서 요 값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요 시크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음량 조절이나 뭐 그런 걸 쓸 때 많이 쓰겠죠. 시크바. 레이팅바는 여러분들 뭐 웹툰에서 별점 같은 거 줄 때 이런 형태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진행 상황을 별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요. 역시 사용자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보죠.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요 스타일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레스 바의 스타일이라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요 이 속성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수평바입니다. 수평바 스타일이고요. 뭐 수직바도 있고 원형바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이 프로그레스 바의 최대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건 초기값입니다. 프로그레스 초기값. 네. 그리고 세컨더리 프로그레스는요. 자세히 보시면요. 예. 현재 이게 20이고 여기 50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빈 전체 바에서 아직 완료가 안 된 빈 회색 바가 있고요. 완료가 된 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약간 흐릿한 게 있는데요. 예, 요게 바로 세컨더리 프로그레스입니다. 네. 요 값도 이렇게 만들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면요. 아예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크바 이것도 역시 프로그레스 20, 20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레이팅 바도 뭐 별 5개로 하고 그리고 1.5개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1.5개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뭐 요걸 누를 때마다 그 별이 채워지는 단위는 0.5로 한다. 즉 한번 뭐 누를 때마다 별이 0.5개씩 채워지거나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거 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 스크롤 뷰입니다. 스크롤 뷰. 자, 스크롤 뷰는요. 화면을 수직이나 수직 혹은 수평으로 스크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뷰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써 있는 대로 스크롤 뷰에는 하나의 위젯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위젯만 넣을 수 있으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스크롤 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 뭐 이런 레이아웃을 넣고 그 레이아웃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위젯을 넣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수직 스크롤 뷰는 그냥 스크롤 뷰고요. 수평 스크롤 뷰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요. 호리존탈 스크롤 뷰 따로 있습니다. 예. 쓰는 법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이름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롤 뷰 이렇게 만들고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뭐 속성 버티컬로 설정하고 그 밑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역시 버티컬로 설정하고요.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여러 개 넣는 겁니다. 버튼을 여러 개 넣으면요. 버튼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다만 스크롤이 되기 때문에 예, 버튼을 아무리 넣어도 스크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크롤 뷰가 없다. 그러면 이 화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버튼까지만 보이겠죠. 예를 들어 버튼을 5개 넣었어요. 아니, 버튼을 10개를 만들었는데 화면에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볼 건 슬라이딩 드로우입니다. 서랍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위젯을 서랍처럼 마치 어떤 버튼을 누르면 서랍이 열리고 또 버튼을 누르면 서랍이 닫히고 이렇게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컨텐츠를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핸들, 컨텐트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요거보다는 예, 실제 한번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요.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요. 특이할 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텍스트 뷰가 있습니다. 텍스트 뷰. 여긴 서랍 밖입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예, 서랍 밖. 어떤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로 만든 거고요. 자, 보시면은 슬라이딩 드로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밑에 슬라이딩 드로어가 있는데요. 뭐 아이디가 있고요. 뭐 특이할 건 없는데, 자, 컨텐트와 핸들이라고 있습니다. 컨텐트와 핸들. 이건 뭐냐면요. 이 슬라이딩 드로어에 이제 버튼과 내용물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버튼, 내용물 이렇게 있습니다. 버튼과 내용물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물을 꺼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뭐 버튼을 누른다. 보통 버튼을 누르는 게 제일 많죠. 그럼 이 핸들은요. 이 서랍, 이 슬라이딩 드로어에서 그 내용물을 꺼내기 위한 위젯, 버튼이 되겠죠. 그 버튼의 아이디를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요. 미리 등록을 시켜 놓는 거죠. 핸들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위젯을 우리가 건드리면 이제 서랍이 열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핸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위젯을 누르면은 그때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진 컨텐트라는 이름을 가진 위젯 뷰가 이제 서랍 열리듯이 딱 열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의 아이디가 핸들이에요.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설정한 핸들의 이 이름과 실제 이게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이 아이디, 이게 이제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컨텐트로 설정된 아이디가 컨텐트, 이름이 컨텐트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물로 설정한 요 리니어 레이아웃의 아이디도 컨텐트로 같아야 합니다. 네. 그거 말고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리니어 레 어떻게 내용물은 어떻게 했냐면요.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해놓고 예, 아이디 설정하고요. 똑같이 설정해야 되고 텍스트 뷰를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뭐 서랍 아닙니다. 뭐 이런 건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고요. 자, 보시면 서랍 손잡이를 누르면은 이 내용물이 뜹니다. 이 초록색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이 내용물인 리니어 레이아웃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내용물의 경계를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한 거고요. 텍스트 뷰도 이렇게 가운데 있네요. 그래비티 센터 해가지고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닫힙니다. 예,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거는 이제 뷰 컨테이너 중에서도 일단 뷰 플리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 플리퍼는 화면 안에 이제 여러 개 위젯을 배치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화면을 왼쪽과 오른쪽을 밀어가지고 하나의 위젯씩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뷰 컨테이너입니다. 네. 그래서 뷰 플리퍼를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뭐 입력을 통해서 위젯을 쉽게 하나씩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일반적인 형태가 있는데요. 요거로 보는 것보다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먼저 일단 한번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을 누르면요. 버튼이 눌릴 때마다 계속 빨, 노, 파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이전 화면 눌러도 마찬가지고요.
잘 보시면 순서대로 바꾸고 있어요. 순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뷰 플리퍼를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 한다면은 뭐 화면마다 아이디를 줘가지고 카운트를 세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카운트를 줘가지고 그 카운트 값이 일정 값이 되면은 그 다음 화면 보여줘라. 또 값이 뭐가 되면 또 파란 화면 보여줘라. 카운트 값이 뭐가 되면 초록 화면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뷰 플리퍼 안에 여러 가지 위젯을 담고 여러 가지 화면을 담고요. 이 버튼이랑 연결만 시켜주면은 그래서 뷰 플리퍼 기능만 사용하면 되게 간편하게 화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요, 뭐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 또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요 위에 있는 이전 화면, 다음 화면 이 버튼 두 개를 수평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특이할 건 없습니다.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웨이트 값을 1로 줬다는 거 정도가 좀 특이하나요? 자,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게 뷰 플리퍼입니다. 뷰 플리퍼. 보시면 뷰 플리퍼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 뷰 플리퍼 안에 이제 실제로 들어갈 화면들. 저희는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환될 화면들. 여기서 계속 전환될 화면들을 넣습니다. 네.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3개 넣어도 되고요. 뭐 이미지 뷰를 넣어도 좋고요. 뭐 그건 자유입니다. 자, 뭐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색깔만 좀 다르게 했습니다. 색깔만 좀 이렇게 다르게 했고요. 네. 화면 설정은 이 정도고요. 이제 작업 파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자, 버튼 연결해서 썼고요. 그리고 뭐 뷰 플리퍼 설정을 했고요. 요거는 밖에 설정해도 되겠죠? 예, 밖에 설정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안에 설정을 했습니다. 자, 버튼 연결했고요.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로 뷰 플리퍼도 연결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자, 보시면요. 이전 버튼이나 다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전 버튼 누르면은 뷰 플리퍼의 쇼 프리비어스, 다음 버튼 누르면 뷰 플리퍼의 쇼 넥스트라는 이 두 가지 메서드 기능만 이용을 해서 화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기, 이전 화면 보여주기. 이 정도입니다. 간단하죠? 예, 뷰 플리퍼였습니다. 뭐 특이할 게 없죠. 네. 자, 그럼 우리는 뷰 플리퍼를 이용을 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이미지 뷰, 아까 레이아웃 썼는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보게 하는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좀 특이하게 사진 보기 시작, 사진 보기 중지, 즉 일종 타이머 기능처럼 누르면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고 멈추면 이제 화면 넘어가는 게 멈추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 플리퍼에는요 스타트 플리핑과 스탑 플리핑이라는 게 있어서 자동으로 화면 넘어가는 것을 지원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볼 건 이제 탭 포스트인데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화면 상단에 보통 상단에 있죠? 탭이. 그래서 탭을 클릭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좀 옛날 기능이긴 해요. 옛날 기능이긴 한데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탭 포스트 그리고 탭 위젯, 탭 화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아웃 보시면요, 이 전체가 이제 전체 화면을 우리가 탭 포스트라고 보통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실제 탭들, 뭐 탭 2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고 탭 2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온다. 그때의 요 탭이 탭 위젯이라고 하고 실제로 이 탭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들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긴 프레임 레이아웃을 써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중첩해서 쌓아놓고 탭을 누를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화면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가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탭은 일반적으로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고요. 중요한 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코드상에서 요 탭 포스트, 탭 위젯, 프레임 레이아웃의 아이디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바 파일과 연계하기 위해서는요. 예, 여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요것만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따 예제를 통해서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일단 실행을 시켜 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게 탭입니다. 탭을 누를 때마다 해당하는 화면이 화면은 이제 뭐 다르게 보이게 하면 되겠지만요. 해당하는 화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이제 탭 포스트고요. 이게 탭 위젯, 이게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자, 구조는 그렇고요. 한번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저희가 여태까지는 뭐 무슨 레이아웃 이렇게 써왔는데 탭을 쓰기 위해서는 이 탭 포스트라는 걸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탭 포스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요거. 아이디 주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의 아이디 주는 방식과 좀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 탭 포스트의 아이디를 뭐 이렇게 해놓고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 슬래시 탭 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시스템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탭 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탭 포스트의 이 아이디 이름을 요것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예, 요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거의 첫 번째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거죠. 탭 포스트 첫 번째 기억, 요 아이디 값 두 번째 기억. 자, 그리고 이제 이 탭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탭을 배치를 하려면은 뭐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렇게 뭐 일단 만들어 놨고요. 수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요. 예, 어디 있습니까? 화면. 요것을 이제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차례차례 배치하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고 버티컬로 해놨죠. 그리고 이제 탭 위젯이 있어야 됩니다. 탭 위젯. 요거죠, 요거. 탭들의 모임. 탭 위젯을 설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세 번째. 탭 위젯의 아이디도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탭을 쓴다면. 네, 요 이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할 게 없죠. 자, 탭 위젯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다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상에서 탭을 넣어줄 겁니다. 네, 그건 이따 자바 코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고요. 역시 이것도 아이디가 무조건 이겁니다. 탭 컨텐트.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네 번째 내용입니다. 프레임 레이아웃을 쓰고 그 아이디는 꼭 이걸 써야 된다. 자, 나머지는 이제 화면들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뷰 플리퍼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화면을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 뷰를 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엑셀 파일은 이 정도고요. 자바 파일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아요. 자, 보시면요. 요거는 뭐 일단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자바에서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써왔던 이 메인 액티비티는 앱 컴팩트 액티비티라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왔는데요. 이 탭을 쓰기 위해서는 탭 액티비티를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자바 파일에서 기억할 거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와서요. 일단 탭 포스트를 만들고요. getTab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탭을 전체 관리할 탭 포스트를 만듭니다. 네. 자, 그리고 보셔야 될 것이 이 탭 스펙인데요. 이 탭 스펙은 뭐 굳이 얘기하면 그냥 탭입니다. 각각의 탭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탭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탭 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탭 포스트에 뉴탭 스펙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일단 그 탭의 일종의 뭐 아이디 같은 거고요. 아이디 같은 거고 실제 화면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탭에 들어갈 텍스트는 요 set indicator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넣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요 탭, 첫 번째 탭 이름은 탭 스펙송인데요. 이 탭 스펙송을 이 탭을 눌렀을 때에 바뀔 화면의 id를 넣습니다. r.id.탭송인데요. 이 탭송은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 탭송 요겁니다. 빨간 화면이 되겠죠? 네, 요거.
요 아이디를 가져와서 넣는 겁니다. 즉 탭송 화면으로 전환시켜라가 될 수 있겠죠. 그 탭을 누르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탭 포스트에 이 탭을 방금 만든 요 탭, 정확히는 탭 스펙이지만요. 이, 이 탭을 추가를 합니다. add 탭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요. 자, 나머지 똑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차례차례 탭을 넣습니다. 탭을 넣고요. 연결을 다 시키고 있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이건 그냥 별칭, 엘리어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탭 포스트 서트 커렌트 탭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어떤 탭을 선택하게 할 것이냐. 0은 첫 번째 탭입니다. 가장 먼저 그 탭 포스트에 붙인 탭을 의미하는 건데, 요 음악별이 되겠죠. 요게 되겠죠. 네. 탭 포스트 이 정도입니다. 여기 아마 예, 책에도 직접 풀어보기 문제가 있으니까요. 수업 시간 때 같이 한번 역시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이제 그 액션 바우 프로그래먼트 262페이지에 요게 나오는데요. 사실 액션 바우 프로그래먼트는 굉장히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웬만한 안드로이드 책에서도 액션 바 프로그래먼트, 액션 바 한 챕터, 프래그먼트 한 챕터일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근데 이 책에는 내용이 굉장히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루면 너무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요건 일단 여러분들 나중에 안드로이드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액션 바 프래그먼트 따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기에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뒤에 내용을 하기가 상당히 진도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넘어가고요.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뷰 보겠습니다. 교재 267페이지입니다. 웹뷰는 웹브라우저를 앱에 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앱 안에 웹브라우저를 넣는 겁니다. 네, 한번 보면요. 예,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보시기에 앞서서 일단 책에도 나오지만 269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애초에 얘기했던 매니페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매니페스트. 자, 여기 있는 화면이죠. 이 매니페스트 파일 보시면요. 이 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뭐, 백업을 허용할 것이냐, 앱의 아이콘, 그리고 뭐 앱에 들어가는 이름, 화면에 그 프로그램 선택하면서 보이는 이름이고요. 뭐 로고, 테마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먼저 실행될 액티비티 화면 이제 앱에 액티비티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가장 먼저 실행될 액티비티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런 화면들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된 것에 비해서 몇 가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거 아이콘을 추가했고요. 원래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을 추가를 했고 로고도 추가했습니다. 라벨도 좀 바꿨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설정을 좀 했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같이 해볼 겁니다. 이것도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딨죠?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있고요. 버티컬로 할 거고 이 수평에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 두 개를 넣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하나 더 만들어서 호리존탈로 잡았고요. 디폴트로 잡혀 있겠죠? 에디트 텍스트 입력하고 버튼 두 개 입력했습니다. 넣었죠? 예, 한 줄만 쓰기 위해서 싱글라인 속성을 썼고요.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 예. 버튼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기 위해서 웨이트 값을 일러줬다.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밑에 가면 웹뷰가 있습니다. 웹뷰. 이름 아이디를 웹뷰 1으로 정했고요. 예, 뭐 클릭할 수 있게 클릭홀 속성도 정해놨습니다. 자, 일단 화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 정도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다 URL을 입력을 하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은 예, 그 이 웹페이지가 뜨게 할 겁니다. 이전 버튼 그러다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전 버튼 누르면 이 전 페이지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기능을 이제 만들 건데요. 자, 자바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에디, 뭐, 아까 XML에 배치한 위젯들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했고 연결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자, 웹에 set 웹뷰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습니다. 웹뷰 클라이언트. 그냥 간단하게 웹뷰만 띄워놓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요. 그냥 복잡하게 필요 없이 웹뷰 만들어 놓고 그 웹뷰 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이는 여기 웹 있죠, 웹. 여기 웹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웹에서 뭐 로드 URL 뭐 고백 이 메서드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보통 웹뷰에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거나 혹은 뭐 우리가 뭔가 웹뷰에 뭔가를 입력했을 때 그 이벤트를 가로쳐서 뭔가 다른 것을 이벤트를 감지해서 뭔가 다른 걸 한다거나 그런 복잡한 기능을 사용할 때가 많을 수 있어요. 그때 쓰려면은 이런 이벤트를 별도로 처리할 클래스를 또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그게 이 부분입니다. 웹 setView, 웹에서 set 웹뷰 클라이언트, set 웹뷰 클라이언트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자, 여기서 생성한 객체를 받아들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클래스 안에 따로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웹뷰 클라이언트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자, 요거 오버라이드한 메서드인데요. should override URL 로딩. 웹페이지를 로딩할 때 로딩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럼 요 메서드 안에 뭔가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Alt Insert 키를 눌러줘서 오버라이드 메소드가 이렇게 있죠. 여기 두 번째네요. 요거를 딱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웹뷰를 쓸 때, 방금 받은 요 웹뷰를 쓸 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얘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이벤트 리스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et 웹뷰 클라이언트. 웹뷰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감지하기 위해서 만든 클래스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서드에서 설정한 객체로 그 이벤트를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웹뷰의 세팅을 몇 개 하기 위해서 세팅을 좀 변경하기 위해서 웹에 get settings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웹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객체를 리턴하는데요. 그게 이제 웹 세팅스의 객체 웹셋으로 받아서 이제 몇 가지 속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줌인, 줌아웃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속성을 true 값으로 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뭐 간단합니다. 아까 이동 버튼 누르면요. 로드 URL. 그 에디트 텍스트 입력한 텍스트를 가져와서 스트링으로 변하는 다음에 그거를 해당하는 실제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메서드가 로드 URL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전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이 고백입니다. 고백.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앱이란 건요, 다 권한이란 게 있어요. 뭐 전화를 걸 수 있는 권한, 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게 다 앱마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앱은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디서 하느냐? 아까 봤던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합니다. 자,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요 문장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문장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요. 보시면은 이제 설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권한들입니다. 되게 많죠? 로그를 읽을 수 있는 권한, SMS를 읽을 수 있는 권한, 되게 많습니다. 뭐 이것도 차근차근 배워보시고요. 일단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인터넷 창이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다가 http m.naver.com이라고 입력하고 이동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사일 기지가 움직였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뭐 누르면 이제 이동을 하고 그럽니다. 자, 보셨고요. 이건 이제 이따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자, 보신 것처럼 고급 이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여기 나온 내용들을 제가 또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습도 중요한 건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수업 시간 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서 머리에 더 잘 박히게 됩니다. 기억이 더 잘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한 번 듣는 것보단 두 번 듣는 게 기억이 더 오래 갑니다. 공부란 게 뭡니까? 결국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죠. 그러려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딴 게 없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뭐 두 번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한 번 잘 보시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분명히 더 좋은 수업도 잘 이해가 잘 되고 또 기억도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한번 여태까지 수업 1시간 또 안 넘겼죠? 1시간은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수업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